안녕하세요. 요즘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유산균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. 이 바이오틱스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 싶었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뭐 최신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이게 뭐가 다르고 또 우리 몸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. 이 바이오틱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, 또 각 세대별로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.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세대별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? 1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바이오틱스,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익균 자체고요. 그렇죠. 2세대는 이 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, 그리고 3세대는 이 둘을 그냥 합친 거, 신바이오틱스, 이렇게 발전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요. 그 1세대 프로바이오틱스가 사실 한계가 좀 있었어요. 살아있는 균이 위산이나 담집산 이런 걸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아, 생존율이 문제였군요. 네. 그리고 설사 도착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많았고요. 그러니까 유익균 생존을 돕거나 활동을 좀 더 잘하게 하려고 먹이,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합쳐서 신바이오틱스로 만든 거죠. 하세대, 포스트바이오틱스, 이게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. 이건 뭐 유산균이 만든 좋은 성분, 대사산물이라고 하죠. 아니면 아예 주분균 자체, 사균체, 뭐 파라바이오틱스, 고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도 부르던데 기존에는 살아있어야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좀 다른 접근이라 되게 흥미로웠어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기존 상식이랑 다르게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산균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균체나 부산물이 면역 반응을 더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장내 다른 유익균들한테는 아주 고급 먹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죽은 균이 먹이가 된다고요? 네. 살아있는 균처럼 생존력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. 복잡한 코팅 기술 없이도 장에 바로 흡수돼서 면역세포랑 만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단순히 그냥 장 건강 이걸 넘어서 이제 유산균 활용 범위가 진짜 넓어지네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,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들이 많던데요? 네, 그렇죠. 구체적인 연구 사례들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. 예를 들어서 그 장뇌축이라고 있잖아요. 장 건강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인데 네네, 들어봤어요. 셀바이오텍의 특정 유산균 CBT-LR5 이걸로 임상 연구를 했더니 고령층의 경도 인지장애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결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는 거랑 인지기능 점수, 그 모카-K라고 인지능력 평가하는 점수거든요. 그게 올라가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오, 인지 기능까지요? 네. 또 다른 예로는 이대목동병원 연구인데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더니 별다른 증상이 없던 여성분들의 질내 환경, 그러니까 세균 상태가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었고요. 뉴젠트 점수라고 하는데 그게 좋아졌다는 거죠. 여성 건강에도요? 그렇습니다. 그 외에도 모발 건강에 도움 주는 유산균, GC 녹십자 웰빙, LBP9, 또 구강건강 관련 제품들, 혈당 관리, 유한양행 당큐락, 심지어 비만 관리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.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. 네,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. 이런 유산균들이 그냥 영양제뿐만 아니라 뭐 마시는 음료, 아이스크림, 과자 같은 일반 식품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화장품이나 반려동물 사료에도 쓰인다니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장점들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혹시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단점이라든지 자료들 중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었나요? 물론 있습니다.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. 흔하게는 설사나 복통, 배에 가스 차는 거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. 드물지만 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좀 강조해서 봐야 할 부분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예요.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요? 네.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분들이나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또 아주 고령이시거나 영유아 같은 경우예요.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오히려 몸에 들어가서 나쁜 균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폐혈증이나 심내막염, 간누염 같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. 아, 심각하네요. 실제로 대장암 수술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셨다가 폐혈증 진단을 받은 75세 남성 사례도 보고된 바 있고요. 그렇군요.
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배신할 수는 없고요.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. 최근에 주목받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능성은 보이지만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. 프로, 프리, 신, 포스트. 와, 진짜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. 그럼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고르고 먹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. 일단 기본적인 유산균 효과를 원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단독으로 시작해볼 수 있겠죠. 그러다 효과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해보거나 어떤 자료에서는 1:1 비율로 먹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하더라고요. 더 나아가서 좀 더 강한 효과를 원하면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고려해볼 수 있고요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겁니다. 아, 꾸준함이 중요하군요. 네, 만약에 보충제 챙겨 먹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나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위산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복보다는 식후에 먹는 게 좋다는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살아있는 균에서 시작해서 그 먹이, 또 둘의 조합, 그리고 이제는 균의 부산물이나 사균체까지 이 바이오틱스의 세계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단순히 장 건강을 넘어서 뇌, 피부, 모발까지 진짜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유산균의 가능성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. 맞습니다. 유산균의 잠재력은 분명 커 보이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,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요즘 연구 방향도 단순히 균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요. 우리 장 속에 있는 그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와 대사 과정을 이해하고 결국은 개개인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. 그러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 각자의 장내 환경은 뭐 지문처럼 다 고유하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미래의 장 건강 관리라는 게 지금처럼 그냥 표준화된 제품을 먹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속의 그 복잡한 생태계에 딱 맞춰진 훨씬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